이 이야기를 한국의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적 관행에 맞게 각색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원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인 믿음, 우정, 그리고 불굴의 희망을 살리면서 한국 독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도 익숙한 종교적 상징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매일 오전 7시라는 시간과 관련된 설정은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각색했습니다. 또한 빈민가와 재벌이라는 대조적인 배경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을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체와 어휘를 조정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변경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부잣집 도련님이나 가난한 아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희망을 읽는 시간 매일 아침 7시 한 소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본 부잣집 도련님은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한 가난한 아이가 조용히 같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두 아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큼 고통스러운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해는 겨우 지평선 위로 떠올랐고 거리는 아직 한적했습니다. 도시의 한적한 구석, 세월의 흔적으로 금이 간 낡은 나무 벤치에 해진 옷을 입고 맨발인 한 아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종이장은 누렇게 변했고 몇몇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그 책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정각이 되면 벤치에 앉아 마치 더 큰 존재와 피할 수 없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지막이 책을 읽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아이가 기사를 대동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파티와 저택, 해외여행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행동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차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는 매번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 아이의 모습, 호기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책을 읽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길거리 아이에게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부잣집 아이는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광장으로 걸어갔고 그 가난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묵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 질문으로 깨졌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책을 읽어? 그 아이는 고된 삶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을 들어 부잣집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꼭 쥔 채 그는 예상치 못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물건이니까요. 그 순간 부잣집 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솔직하고 무거운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아야 할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책을 주시던 날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사서 금방 돌아올게 라고요. 오전 7시에 나가셨는데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유기범 씨의 책을 읽어요. 언젠가 엄마가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부잣집 아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폭로 이후의 침묵은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평범하고 얕은 대답에만 익숙했던 부잣집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토록 작은 행동 뒤에 이토록 큰 슬픔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 옆에 앉아 들었던 말을 곱씹으려 애썼습니다. 정말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패라도 되는 듯 성경책을 가슴에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눈에 맺힌 물방울은 그리움뿐만 아니라 시간이 파괴하지 못한 끈질긴 희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을 잃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부잣집 아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주고 추운 밤에는 꼭 안아주고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선물해주는 엄마. 엄마가 단지 책 한 권을 남겨둔 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고급 승용차의 소음과 근처 빵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풍요의 세상과 궁핍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이의 믿음 앞에서 그토록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부잣집 아이는 다음 날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주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오전 7시. 가난한 아이는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다가가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서히 부잣집 아이는 빵과 과일, 때로는 가족 몰래 담요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도움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밤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아들을 포기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더 깊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만남이 거듭될수록 예상치 못한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성경 구절을 나누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어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이는 말없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종류의 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잣집 아이에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의 실종 뒤에 아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이제 부잣집 아이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언가가 그를 잊힌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사는 그 아이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련님은 중요한 약속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는 그저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가난한 아이는 책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꼭 쥔 그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천천히 다가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은 무거운 메아리처럼 들렸고 부잣집 아이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니? 가난한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대답은 목구멍이 매는 듯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납치되었을지도 모른대요.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고요.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납치? 나쁜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엄마에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는 부잣집 아이의 놀란 표정을 보고 계속 말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그날 아침 엄마가 시장 뒤편의 위험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대요.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엄마가 살아있는지, 스스로 떠나고 싶어서 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부잣집 아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엄마의 실종 뒤에 그토록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불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친구의 독서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이나 동네 오래된 주민, 심지어 근처를 지나가는 경비원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모호했고 마치 그 도시의 일부에 묻힌 저주받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상인은 낮은 목소리로 그 지역에 몇몇 가난한 여성들의 실종에 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도 그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 중 한 명이었을까? 그는 매일 아침 흔들림 없이 책을 읽으며 엄마가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가난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잣집 아이는 그 장면에서 단순한 믿음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미스터리와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열린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한 가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쉬지 않으리라. 이제 부잣집 아이는 그 우정이 자신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더 이상 스스로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화로운 집 안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 중에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광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성경을 읽어요. 엄마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격하고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상대해온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식탁에 칼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네오는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의 문제는 필요 없어. 엄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그 길거리 아이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가슴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그토록 격렬하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단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상실과 미스터리로 얼룩진 실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 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잃었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빠, 엄마는 이해 못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네오는 아직 너무 순진해.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힘과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네가 이 일에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부잣집 아이는 이미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새 친구 곁에 계속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를 보자마자 그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이 옆에 앉았고 이번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잣집 아이는 집안의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 나설수록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분노를 살 위험이 더 커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아이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단지 몇 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심지어는 가족 몰래 깨끗한 물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궁핍함 뒤에 믿음과 존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집에서는 상황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점점 더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의 행방을 은밀히 감시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정말로 길거리 아이와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그는 몰래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설명해 보렴. 아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진 속 그는 광장 벤치에 앉아 가난한 아이 옆에서 함께 성경책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의 침묵은 아버지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지켜야 할 명예가 있고 책임이 있고 보호해야 할 이미지가 있어. 아들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엄마를 잃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손으로 책상을 꽉 내리쳤고 크리스탈 컵이 흔들렸습니다. 싱구? 너는 네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런 아이들은 너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의 명성을 더럽힐 수도 있어. 나는 네가 다시는 그 광장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산산조각난 마음을 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복종할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광장의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혼자 성경책을 펼쳤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슬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그 시간 도시 반대편에서는 부잣집 아이가 자신의 방창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혹한 말들이 여전히 맴돌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더 강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맞서야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도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아버지의 모진 말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 없이 새벽 이슬에 젖은 거리를 몰래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나무 벤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가난한 아이는 성경책을 펼치고 그곳에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노점상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있던 아이 보셨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뒤편의 좁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이상한 남자 몇 명이 그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 초조해 보였지. 오늘 아침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잣집 아이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지역을 맴도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대화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끌려간 것일까? 그는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서 그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책이 떨어져 있었고 마치 억지로 찢긴 것처럼 몇몇 페이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그 아이는 있는 게 좋을 거야. 부잣집 아이는 뒤를 돌아보았고 위협적인 눈빛을 한 남자가 벽에 기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그를 겁주려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가 알 문제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본 척하지 마. 부잣집 아이는 뒷걸음질치며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끌어안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반항의 불꽃이 더욱 커졌습니다.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그는 집으로 다시 달려갔지만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의 희망마저 빼앗길 수 있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는 걸까? 방에 도착한 그는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설령 도시가 숨기려는 비밀에 맞서야 할지라도. 숨겨진 진실 부잣집 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의 이미지가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했던 남자의 위협적인 눈빛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서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사립학교에 갈 시간이었지만 핑계를 대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기꺼이 이야기해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벤치 근처에 있던 팝콘 장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가난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그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동네에는 비밀이 많아요. 그 아이 엄마가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부잣집 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팝콘 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설이다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한 여자들을 속이는 집단에 의도치 않게 휘말렸다고 해요. 음식과 일자리를 약속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부잣집 아이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엄마는 단순히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들었던
길모퉁이의 작은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싼 향신료와 신선한 생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친 눈빛의 점원은 부잣집 아이를 즉시 알아보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이 문제는 아이가 알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친구가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점원은 오래된 짐을 짊어진 것처럼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를 봤어. 배고파서 외상으로 부탁했지. 그때 남자 둘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음식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지. 부잣집 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그는 성경책을 팔에 끼고 시장을 나오며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텅 빈 광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친구를 찾고 그들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야.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부잣집 아이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려 했지만 그의 낮 동안의 부재는 이미 알아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억눌린 분노를 담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핑계를 댈까 생각했지만 손에 든 성경책이 그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있었어요. 제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분명히 말했지? 그런 일에 엮이지 말라고. 너는 위험을 이해 못하는 건가? 아니면 더 나쁘게도 이 가문의 수치를 가져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가?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허이티던다. 어쩌면 그저 돕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돕는다고? 돕는다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거야. 그런 사람들은 네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 일이 없기 때문이야. 너는 네가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른다. 부잣집 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는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힘과 돈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희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엄마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한다면 저는 다시는 제 자신을 거울에서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이토록 대담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긴장한 눈빛 뒤로 숨겨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아버지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치며 선언했습니다. 만약 시도한다면 네가 좋아하지 않을 조치를 내가 직접 취할 것이다. 아이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반항의 불꽃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막으려 할수록 계속하려는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지라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벌이는 싸움이 단지 가난한 친구나 실종된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배하는 차가움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잣집 아이는 일찍 일어났지만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창문을 열고 집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감시당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의 민첩함으로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뒤뜰로 나가 옆 골목으로 이어지는 작은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팔 아래 숨겨진 성경책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신호였습니다. 바닥,
가난한 아이가 발을 두곤 했던 나무 근처에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고 떨리는 글씨로 쓰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낡은 창고 거리에서 찾아봐. 그들이 나를 데려갔어. 부잣집 아이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 명확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주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거리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버려져 있었고 창문은 깨졌고 벽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은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친구에 대한 기억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지만 망토를 쓴 한 형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고 깊은 숨을 쉬고 계속 걸었습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무 문 틈새로 무언가를 보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 문장이 칼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에 사라졌지만 그 아들이 아직도 계속 찾고 있어. 누군가 너무 많이 알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부잣집 아이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실종된 엄마와 그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나가서 친구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그의 발밑에서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를 울렸고 즉시 창고 안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야?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숨을 참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건장한 남자가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작은 부잣집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봐 꼬마!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은 도망가기 어려웠지만 그는 부서진 상자와 쓰레기 봉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추격자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무거운 부츠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 녹슨 철제 사다리를 발견했고 그것은 창고 중 한 곳의 지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무릎은 금속에 긁혔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정상에 도달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이미 사다리 아래에 있었고 그를 뒤쫓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자 부잣집 아이는 지붕 위를 달렸습니다. 낡은 기와가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두려움의 금속 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채 광창이 창고 내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몸을 던졌고 천으로 된 자루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통증은 심했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그는 상자 더미 뒤에 숨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밖에서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트, 내가 저 꼬마를 잡으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거야. 부잣집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외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상자 뒤에 몇 분 동안 숨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부츠 소리가 밖에서 울렸지만 점차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창고의 침묵이 지배할 때까지 기다렸고 마침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올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반쯤 열린 작은 옆문을 발견하고 텅 빈 거리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은 가빴지만 그는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가 남긴 쪽지가 그의 유일한 단서였고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던 중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소리,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나무 상자 뒤에 웅크리고 앉아 성경책을 유일한 보호막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그에게 달려가 안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쇼에이센스컨리, 내가 온 사방을 찾아다녔어. 괜찮아? 가난한 아이는 눈을 들어 올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표정에 찍힌 공포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잣집 아이는 그의 어깨를 만지려 하며 재촉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그저 고개를 흔들며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내가 말하면 그들도 나를 찾을 거야. 부잣집 아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 그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해. 가난한 아이의 더러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들었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 엄마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납치된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흐느낌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부잣집 아이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폭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의심이 이제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뒤에는 잔인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침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내자. 내가 약속할게. 가난한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마를 성경책에 기대고 그의 눈물이 낡은 페이지를 적시게 했습니다. 반면 부잣집 아이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임무가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음 단계가 그들을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는 좁은 골목에서 몇 분 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가난한 아이가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인 것처럼 성경책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 성경책 좀 보여줄래? 부잣집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망설이다가 책을 가슴에 더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힘을 모은 것처럼 그에게 건넸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희미했고 여백에는 아마도 어머니가 직접 쓴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표지 안쪽, 책 등의 박음질 아래에 접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본 적 없어. 떨리는 손으로 부잣집 아이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얇고 세월로 누렇게 변한 종이었고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 문장만으로도 두 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돌아오지 못하면 채석장 거리로 가. 그곳에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낯선 사람을 믿지 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으로 깨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야. 뭔가 일어날 줄 알았던 거야. 부잣집 아이는 주먹을 쥐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함정이면 어떻게? 부잣집 아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 메시지를 남겼다면 언젠가 네가 그것을 찾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 가난한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서는 그 나쁜 사람들이 끄려 했던 불꽃을 그의 내면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물처럼 성경책과 쪽지를 든 채 두 아이는 일어섰습니다. 채석장 거리는 미스터리였지만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무거운 구름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가려 하는 길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묻어두고 싶어하는 비밀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밤이 되자 두 아이는 쪽지에 남겨진 단서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해석장 거리는 도시의 잊힌 부분, 버려진 집들과 녹슨 창고들로 가득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깜빡거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성경책을 지도처럼 들고 앞장섰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면 어떡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부잣집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이 장소에 답이 있다고 믿었어. 마침내 그들은 반쯤 부서진 문이 열려있는 작은 나무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마도 양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두 아이는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용기를 내고 들어가기 전에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나 보군. 그렇지?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앙상한 수염에 단순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묘한 강렬함으로 빛났고 마치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부잣집 아이는 두려움을 숨기려 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저 아이 엄마를 알았지. 그는 가난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시장을 맴도는 남자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배고프고 절망적이어서 그 함정에 빠졌지. 가난한 아이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보셨다고요? 그들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 그녀만이 아니었어. 많은 여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지. 항상 음식과 쉬운 일자리를 약속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진실은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숨겨진 조직이 있다는 거야. 부잣집 아이는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았습니다. 알마스 페크지자. 그럼 지금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는 살아있어요? 가난한 아이가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말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망설였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아. 낡은 창고들은 그저 버려진 창고가 아니야. 그곳에 아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을 숨기는 장소가 있어. 침묵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의 헐거운 판자를 흔들었고 마치 그 환경 자체가 그 말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경고를 남겼습니다. 의아마, 애초, 만약 진실을 쫓아간다면 준비해야 할 거야. 그들과 엮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엄청났지만 동시에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노인과의 대화는 두 아이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성경책과 그 안에 숨겨진 쪽지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눈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가난한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해? 부잣집 아이는 깊은 숨을 쉬고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엄마는 언젠가 네가 이 쪽지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네가 용기를 낼 거라고 믿었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가난한 아이는 마치 조용한 기도 속에서 힘을 찾는 것처럼 눈을 감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채석장 거리를 따라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그곳이 더욱 무서워 보였습니다. 깨진 창문들은 달빛을 반사했고 녹슨 문들은 바람에 삐걱거렸으며 모든 발걸음을 감시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들리자 상자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두 남자가 창고 중 한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문제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미 엄마는 처리했으니 그 아이도 처리할 수 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하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길거리 꼬마일 뿐이야. 엄마처럼 곧 사라질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확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정말로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부잣집 아이는 친구의 팔을 잡아 창고의 반쯤 열린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고 문은 가볍게 삐걱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안은 희미한 정우 몇 개로 겨우 밝혀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서 공책, 심지어 사진이 쌓인 상자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사진은 급하게 보관한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야, 가난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고 여러 여성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이름 옆에는 날짜가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아이의 엄마 이름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갑자기 창고 안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사진과 이름 목록이 담긴 종이를 잡아서 성경책 안에 넣었고 가난한 아이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들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힌 채 그들은 창고 옆으로 달려가며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탈출은 위험했지만 이제 그들은 믿음과 희망뿐만 아니라 엄마가 정말로 납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창고의 어두운 복도를 뛰어다니며 남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목소리는 그들이 바닥을 쿵쿵 밟는 무거운 발소리와 뒤섞여 울렸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친구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창고 뒤쪽으로 통하는 옆문을 가로질렀습니다. 밤은 차가웠고 거센 바람은 금속 판자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며 쉬운 탈출은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성경책을 가슴에 단단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 엄마의 사진, 그리고 이름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했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현실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손전등과 쇠막대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뛰어! 부잣집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찰석장 거리를 따라 내달렸습니다. 가난한 아이의 맨발은 거친 바닥에 긁혔고 부잣집 아이는 자신의 값비싼 신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꼬마들을 잡아. 그들이 여기서 나가게 놔둘 수 없어. 부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헐떡이며 잡초와 깨진 콘크리트 조각 사이로 도망치려 했지만 부잣집 아이가 그를 잡고 계속 달리라고 재촉했습니다. 손전등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부잣집 아이는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열린 맨홀 뚜껑이 그들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고 생각할 틈도 없이 축축한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냄새는 견딜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남자들이 분노하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졌어. 구석구석을 뒤져. 부잣집 아이는 숨을 헐떡였지만 자신의 목숨이라도 되는 듯 성경책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떨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헛되이 도망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그들은 남자들이 그들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맨홀 안의 침묵은 숨 막혔습니다. 습한 공기는 녹과 먼지 냄새와 뒤섞여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성경책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그 옆에서 웅크린 채 계속 떨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난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메아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았잖아. 부잣집 아이는 그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들이 다른 거리의 구멍을 통해 맨홀에서 나올 수 있었을 때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었지만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길거리 개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지친 채 걸었고 발은 상처 입었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어떨까? 부잣집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And way. 그들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 엄마는 항상 아무나 믿지 말라고 했어. 만약 엄마가 쪽지를 숨겨두었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야. 부잣집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의 하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안전한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는 좌절하며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채석장 거리의 그 노인일 수도 있어.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 아마 그가 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부잣집 아이는 숙고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은 남은 안전마저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움 없이는 그들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들은 밤에도 문이 열려있는 단순한 교회 옆을 지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아이는 거의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촛불이 단순한 제단을 비추고 있었고 침묵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부잣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성경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작위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들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신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해. 가난한 아이는 그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딜레마는 분명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직접 넘겨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희망의 서광, The Dawn of Hope. 새벽은 짙은 안개와 함께 찾아왔고 마치 도시가 숨겨진 비밀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두 아이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쪽지는 채석장 거리를 가리켰고 그곳에서 만났던 노인은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부잣집. 아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 어쩌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가난한 아이는 나침반처럼 성경책을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텅 빈 거리를 걸어버려진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판자들이 삐걱거렸고 바람은 헐거운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은 전날 밤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나무집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급하게 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친구에게 멈추라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의자들은 넘어졌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꺼진 양초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았지만 노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달려가니 짙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집 주위를 맴돌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알아.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을 망칠 거야. 가난한 아이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뒤로 끌었습니다.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를 쫓는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분 후 남자들은 떠났지만 숨 막히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어쩌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부잣집 아이는 바닥에서 세부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근처에 접힌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메모였고 아마도 노인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없다면 항구 마을의 이자벨 아줌마를 찾아봐.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어. 가난한 아이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또 다른 단서, 또 다른 희망. 하지만 또한 더 많은 위험. 만약 그 남자들이 이미 노인을 쫓고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쪽지를 접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가기 전에 지금 가야 해. 가난한 아이는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단서가 많을수록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졌지만 치명적인 위험에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항구 마을의 진실 항구 마을로 가는 길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고급 차와 포장된 도로에 익숙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몸이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길거리에 익숙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책과 쪽지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항구. 마을은 녹슨 배들이 낡은 부두에 묶여 떠 있는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소금기와 섞인 생선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집들은 단순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많은 집들이 세월과 짠 공기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자벨 아줌마는 누구일까? 부잣집 아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노인이 그녀를 믿었다면 엄마를 아는 사람일 거야. 주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그들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 머리를 단순한 쪽으로 묶은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단호하고 주에 깊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니? 그녀는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너희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삐발리 들어와. 방은 작고 등불 하나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액자들이 벽을 장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사진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이자벨 아줌마는 앉아서 아이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네 엄마를 알았단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를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여자였지만 그날 아침에는 절박했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들었던 거짓 약속을 믿었어. 내가 경고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었어. 가난한 아이는 성경책을 단단히 쥐었고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자벨 아줌마는 말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숨겨진 장소로 끌려갔어. 배고픔과 비참함을 이용하는 집단이지. 그들은 여자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어. 부잣집 아이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노부인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 기업가 정치인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네 엄마와 같은 실종 사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는 거지. 방에는 침묵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두 아이는 충격을 받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때 이자벨 아줌마는 서랍을 열고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창고에 여러 여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아이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찍힌 거야.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지. 가난한 아이는 감정에 북받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엄마가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제 신호를 보았습니다. 이자벨 아줌마의 폭로 이후의 침묵은 작은 방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의 엄마가 살아있었지만 지치고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이 단순한 소문이나 어린아이의 희망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아세요? 이자벨 아줌마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 이 사진은 몇 년 전이야. 내가 아는 것은 그 집단이 그녀를
항상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거야. 그녀만이 아니었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끌려갔지. 부잣집 아이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 집단의 리더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면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힘이 있어요? 노부인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방을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혼자 행동하지 않아. 그들은 뒷배가 있지.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가들, 눈을 감아주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녀는 멈추고 부잣집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 존경받는 고위층 가문도 연루되어 있어. 그 말은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위층 가문, 이자벨 아줌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가난한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친구에게 돌아섰습니다. 만약 네 가족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부잣집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 일에 엮이지 말라고 말했던 것, 이런 일은 그가 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 갑자기 그 말들이 다른 무게를 띠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노부인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는 이름을 들었어. 그들 중 한 명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야. 항상 도시의 자선가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지. 부잣집 아이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직감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이야기와 그가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친구의 표정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네요, 그렇게 생각해? 부잣집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가족이 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기고 있는 거야. 다시 침묵이 방을 지배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노, 분개,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삶에서 폭탄처럼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자벨 아줌마는 손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계속하고 싶다면 용기를 가져야 해. 왜냐하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의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고토 모집. 아내 그림자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부잣집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쥔 채 조용히 걸어갔고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 아줌마의 말이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고위층 가문이 연루되어 있어. 그는 저택의 문을 통과하며 익숙했던 모든 세부사항이 이제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흠 없는 벽, 비싼 그림, 조용한 하인들. 모든 것이 그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무거운 무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는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아하고 단호한 목소리와 위험 있는 자세를 가진 그 남자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몸짓에서 부잣집 아이는 이제 단서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늦게 오면 수상한 눈빛, 광장 이야기가 나오면 경직된 태도, 주제를 바꾸려는 급한 마음. 오늘따라 말이 없구나. 엄마가 가볍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깊은 숨을 쉬고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제 친구 엄마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공중에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이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그의 눈에 차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했지. 침묵이 식탁에 퍼졌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아빠 가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요? 그는 떨리지만 용감한 목소리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순수한 위협이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꼬마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부잣집 아이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성경책을 펼치고 친구의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듯했습니다. 쪽지, 증거, 아버지의 눈빛,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든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곧 결심의 불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면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도살인 어둠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다음 대결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의 폭발 그날 밤, 저택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저녁 식사를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눈빛이 권위 이상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두려움과 분노를. 하인들이 물러가자 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성경책을 식탁 위에 놓고 사진과 이름 목록을 보관한 페이지를 펼친 후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들어 올렸고 방은 치명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세한 소리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친구 엄마에 대한 것이요. 사라진 여자들 목록에 대한 것이요. 낡은 창고에 대한 것이요.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변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눈빛은 그 말들이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지? 남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위협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그림자는 식탁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너는 네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모른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요. 아빠와 맞서고 있어요. 지금까지 침묵했던 엄마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말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아,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아버지의 눈을 다시 쳐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사업과 결정을 내리는 위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범자를 보았습니다. 제 친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 조심해라, 꼬마야. 이 진실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친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존재하는 어둠에 맞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이후의 침묵은 방의 공기를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 뒤에 숨어 그들을 따라왔던 가난한 아이는 마침내 성경책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럼 말해주세요. 그는 저택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부잣집 아이의 아버지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집에 길거리 아이가 대담하게 들어온 것에 놀랐지만 곧 차가운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내 엄마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제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 가난한 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아 있어요? 남자는 깊은 숨을 쉬고 눈을 돌렸습니다.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 조직에 있었어.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녀를 착취하고 있었지. 그는 끔찍한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무릎을 꿇고 전에 없이 울며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빠는 힘이 있었잖아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침묵을 선택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가장 잔인한 자백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의 엄마는 마침내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의심했지만 맞설 용기가 없었어. 부잣집 아이는 친구에게 다가가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엄마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맞서야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제 무거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해 못해.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은 너희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야. 이 조직은 모든 곳에 손을 뻗고 있어. 만약 고집한다면 결국 그녀처럼 될 거야. 가난한 아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다가 죽는 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사는 것보다 나아요. 부잣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혼자 이 일에 맞서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용기로 변했고 난생 처음으로 엄마를 다시 만날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증거, 아버지의 폭로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천둥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았고 부잣집 아이는 모범이 되어야 할 남자였지만 침묵의 공범자였던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직은 우리 모두보다 더 커. 그것은 단지 더러운 사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야. 부잣집 아이는 손으로 식탁을 쳤고 엄마의 사진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럼 당장 말해줘요.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폭로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숨겨진 창고가 있어. 어업 창고를 위장하고 있지. 그곳은 아직 멀리 끌려가지 않은 여자들을 데려가는 곳이야. 만약 내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곳에 있을 거야. 가난한 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잣집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까지 마. 너무 위험해.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하지만 아이는 그녀를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않으면 저는 속으로 죽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아이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성경책과 엄마의 사진만 챙겼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이름이 적힌 쪽지와 저택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직 그곳에 있다면 제가 다시 데려올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남자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뒷뜰문으로 저택을 떠나 항구를 향해 새벽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그들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아이의 믿음, 부잣집 아이의 결의, 두 개의 다른 힘이 이제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소금과 녹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이 어업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수평선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장소였습니다. 구원과 탈출 항구 마을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파도가 녹슨 배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두 아이는 그림자 사이를 기어갔고 모든 발걸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의 아버지가 알려준 창고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구로 밝혀진 높은 창문이 달린 어두운 목조 건물이 밤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야. 가난한 아이는 성경책을 가슴에 바싹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깨진 판자 사이로 난 옆구멍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생선과 곰팡이 냄새는 숨막혔습니다. 안에는 쌓인 상자, 낚시 그물, 그리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남자가 철문 근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자들을 옮겨야 해. 빠를수록 좋아. 가난한 아이는 숨을 참았고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그를 상자 뒤로 끌었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그들은 안도하며 숨을 쉬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철문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몇몇 여성들이 앉아있는 넓고 어두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익숙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는 거의 목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성들 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생기로 가득했고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가난한 아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성경책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부잣집 아이는 엄마가 일어서도록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문이 난폭하게 열렸습니다. 손전등과 쇠막대기를 든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저 꼬마들이 다시 나타날 줄 알았어.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친구를 그리고 그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집어들고 재빨리 상자 더미를 밀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소음이 남자들의 주의를 끌었지만 그 세 사람이 옆 출구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분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는 성공했지만 탈출은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손전등과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부드러운 모래 위를 달렸지만 수년간의 고통으로 지치고 약해진 엄마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부축했고 부잣집 아이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들 뒤에서 남자들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발걸음이 모래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야. 가난한 아이가 두려움에 목이 맨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낡은 부두에 밧줄로 묶여있는 반쯤 버려진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바리, 이쪽이야. 그는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배 쪽으로 달려갔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 모든 손전등이 그들을 향했고 마치 나처럼 탈출을 비췄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밧줄을 잇는 힘껏 당겨 배를 풀려 했지만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필사적으로 돌멩이로 밧줄을 내리쳤고 엄마는 나를 두고 가. 그들이 너희를 잡을 거야 라고 간청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려고 이 모든 해를 기다렸어. 다시 잃을 수 없어. 부잣집 아이는 밧줄의 일부를 풀 수 있었지만 발소리가 이미 그들 뒤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엄마를 잡을 뻔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부잣집 아이는 성경책을 들어 공격자의 손전등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불을 껐습니다. 지금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마지막 매듭을 풀었고 그들은 함께 배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두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즉흥적으로 노를 저었고 남자들은 부두 끝까지 달려와 소리 지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멀어질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가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거칠었고 그들은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안도와 두려움에 동시에 울면서 엄마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노를 젓느라 팔이 아팠지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해안가에 서서 복수를 외쳤지만 그 순간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실제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믿음배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작은 만의 모래에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내렸고 지쳤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겨우 서 있었고 가난한 아이는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7시에 성경을 읽으며 이걸 기다렸어요.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단다. 부잣집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그는 창고에 성경책을 두고 왔습니다. 친구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책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성경책, 그는 죄책감에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깨지고 용감한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책은 역할을 다했어.
여기에 쓰인 것은 그는 심장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부잣집 아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친구의 믿음이 단순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본 신부님은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빵과 물, 그리고 쉴 공간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나무 벤치에 누워 마침내 자유로워진 사람의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부잣집 아이는 가난한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실망시켰어. 성경책을 두고 왔어. 하지만 가난한 아이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 엄마를 다시 데려다 주었어. 그것이 내가 경험한 가장 큰 믿음의 증거야. 교회 안의 침묵은 그 말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단순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과하며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치 하늘이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고 아버지는 결과를 직면해야 할 것이며 부자들의 세계는 스캔들을 덮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은 항상 떠오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